자, 이어서 연결고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오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연결고리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는요. 역시 리스크 쪽으로 가는데요. 리스크 완화, 빅테크 중심의 상승. 그렇습니다. 나스닥이 다우하고 S&P 500 1% 오를 때 홀로 2% 강하게 또 치고 나가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연결합니다. 자, 우선 자세하게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의 은행 관련된 부분이 확실히 리스크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부분이 생겼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확실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떨쳐냈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더 확실한 종목들, 이런 부분에 중심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빅테크 중심의 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점을 일단은 먼저 감안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는 크게는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는 22 통화정책회의였습니다. 이 22 통화정책회의를 보게 되면은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50bp 인상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한 이 사태가 있었었기 때문에 50bp 인상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셨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뭐 전혀 관계가 없이 50bp 인상을 시켰었고요. 일단은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8.5%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2%와 괴리가 너무나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50bp 인상과 더불어서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이제 포트폴리오 축소라든지 아니면은 그대로 2024년도까지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많은 부분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가르드 총재는 이 유로존의 물가, 금융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대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이제 이러한 22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이제 ING 같은 경우에는 22는 이번 회의에서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우선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HSBC에서는 이제 최근의 시장 변동성이 이전 포워드 가이던스를 깨야 할 정도로 극단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22 통화 정책 회의가 뭐 사실상 뭐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회의가 차주에 있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FOMC 회의에서도 이제는 25bp에 대한 금리에 대한 인상을 실시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ME 패드 워치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3월 FOMC 회의를 보게 되면 동결의 확률이 20.3%, 25bp 인상에 대한 확률이 54.6%에서 79.7%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사실상 FOMC 회의에서 만약 동결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훨씬 더 은행 관련된 리스크가 심각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증시에 더욱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조금 더 감안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여기에 중심이 됐었던 그런 종목들 좀 체크를 해주세요. 네, 은행 리스크 관련돼서는 먼저 크레디트 스위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한 이 스위스 중앙은행의 이 지원 정책은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많이 뉴스가 나왔던 만큼 어느 정도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레디트 스위스가 스위스 7위 증시에서 19%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무디스에서는 스위스 국가가 크레디트 스위스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한 충격 사태는 일단락이 조금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가
사실 아침 시작을 할 때부터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에 비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권에서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역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관련돼서 이제 인수에 대한 논의가 초반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었는데 그 인수 논의가 거절을 받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은행들이 좀 좋지 못하다는 이러한 이제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되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이 뱅크의 주가가 초반에는 마이너스 20%를 넘어서 최저는 마이너스 36%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 중간에 이 미국 대형은행들이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공동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이런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주가의 상승 탄력도 더욱더 강해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퍼스트 리퍼블릭은 뭐 장중 최고가가 28%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종가에는 10% 정도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나온 뉴스 내용을 보게 되면요. 11개 대형은행이 총 300억 달러의 비보험 예금 형태로 퍼스트 리퍼블릭에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발표가 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지방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이제 중소형 은행들에 대해서 리스크는 그래도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조금은 내려간 것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니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은행 시스템 관련돼서 건전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키게 되면서 은행 시스템 안정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에 따라서 이제 이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상승 반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하락하기 전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나 많은 부분 하락이 진행되어 있고 회복이 되는 부분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면서 정말 중소형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해야지만 은행 섹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우리가 은행 시스템 리스크가 발발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만한 쪽으로 계속 자금이 쏠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견제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봐야겠네요. 자,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 요즘 오늘 이제 간밤에 이슈가 좀 많이 나왔는데, 유럽판 IRA, 이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유럽판 IRA가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큰 내용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많은 부분 나왔어야지만 그 관련돼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은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관련돼서는 큰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게 되고 그에 따라서 다음 이 세부 내용을 좀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원자재법 시행을 통해서 30년까지 제3국 전략적으로 이제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자재를 최소 10%는 역내에서 생산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최소 40%까지는 역내 가공 그리고 재활용 비율은 최소 15%까지 상향 조정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만 보시면은 사실 뭐 느껴지시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이것이 뭐 어떻게 되는 건데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저 역시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더욱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세부 이행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사실 이 EU의 핵심 원자재법을 기대감으로 해서 많은 종목들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과연 오늘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시키게 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사실상 보게 되면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돼서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3% 정도의 하락세가 나오게 됐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보수적인 부분으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은행들의 내용들이 계속 흔들리게 되면서 반대로 또 수혜를 봤다는 게 기술주거든요. 또 간밤에 대형 IT 종목들 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일단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좋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4%, 그리고 구글 4%, 메타가 3.6% 상승이 나오게 됐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은 상승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디버터 S에 대해서 나온 의견을 보게 되면은 이번 사태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버터 S에 대해서는 이번 금융 사태로 인해서 향후 수개월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가시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애플에 대한 보유는 매우 효과적인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변동성을 피해갈 수 없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정적인 이 투자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투자 심리가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4%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전자상거래 매출 성장 전망이 견고하기 때문에 IT 메가캡 중에서도 안정성이 가장 뛰어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부분의 수익성 향상이 결국은 강력한 실적 창출의 전망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날 기술주들이 강하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 안에 또 보게 되면은 반도체가 정말 강했습니다. 어떠한 소식이 있었습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4%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대부분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었었는데, 눈에 띄었던 거는 요즘 인텔의 주가 흐름인 것 같아요. 인텔 같은 경우에 6% 상승이 나오게 되고, 사실 인텔이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이러한 흐름이었었는데, 인텔이 이제 배당을 이제 감소를 시키게 되고, 그때부터 사실상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 서스케어 하나에서는 이 반도체 섹터의 하락 사이클이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반도체 유통 채널의 재고는 상당히 감소를 했고 정상화 단계에 근접했으며 다시 재고를 확충하기 위해 반도체 주문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인텔 관련돼서는 PC 시장에서의 AMD의 점유율 잠식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 패키싱어의 CEO 지휘 아래에서 점유율 방어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은 부정적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인텔이 사실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이 업황과 그리고 회사의 분위기였었는데 이런 부분이 바닥에 턴어라운드가 되게 되면서 요 근래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국내에 있어서도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업황에 대한 둔화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했었는데 반대로 이런 업황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국내 반도체 관련돼서도 정말 반영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반도체 업황 관련돼서는 1분기 관련된 메모리 업황에 대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와 함께 전망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내에 있어서도 이제 이 4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다시 한번 있게 될 텐데요.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반도체 업황 관련돼서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메모리 업황에 근거를 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관련돼서 어제부터 반등이 일부 나오기는 했지만 그 반등폭 자체가 추세를 타면서 상승이 나오는 것보다는 바닥에서에 대한 반발 매수 한 이 정도로서 보시는 것이 보다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디자인하우스 쪽에서 뽑아오셨는데요. 매력 포인트 좀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가 오늘 올라갈 것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스몰캡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될 때 이 메모리 업황에 근거를 해서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그 외에 이제 비메모리 업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부분 자체가 메모리에만 국한이 된 것이 아니라 비메모리 혹은 다른 업황에도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들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온체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AI 관련돼서도 연결을 맺게 되면서 더욱더 주가의 탄력도가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의 투자 포인트는 요즘 삼성전자나 삼성 SDS가 M&A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스몰캡에서 기술력이 있거나 아니면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분 투자를 통해서 사실상 자사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가온체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에 속해 있는 만큼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제 이 펜리스 관련된 업체 중에서 지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또 한 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온체스에 대한 주가를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게 되면 한 13%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충분히 트레이딩을 이용한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드 전략으로 잘 참고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안타증권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장도 기분 좋게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